네,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10억 달러 비용을 검토해야겠다. 10억 달러 고지서를 청구할지 모를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논쟁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거 봐라, 거의 이런 입장입니다. 사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대미 협상에서 조금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사드를 찬성해온 의원들은 이거 우리가 낼 일은 없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요. 후보들 간에 가장 이제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후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억 불이면 1조 1천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만약 10억 불 낼 것 같으면 그거 한 개 포대 사오면 되지. 뭐 하려고 10억 불 내고 빌립니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좀 첨예하게 맞붙을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제 공방을 벌일 만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달러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튼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전략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저건 사실은 제가 10억 달러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지금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오히려 사드 관련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드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뭔가를 사드 자체의 효용성도 좀 약간 논란이 있고 사드가 주한미군을 위한 사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토론 자체를 보면요. 저거를 좀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10억 달러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그 돈은 이미 우리가 안 내기로 돼 있다. 그 얘기만 단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 간에 계약을 하고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협정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변경이 되면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요. 한미 방위비 부담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은 뭐가 되냐면 사드 10억 달러 요구하면 주겠느냐? 그러면 이미 군사협정이 한미협정이 돼 있게 줄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협상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 않고 이미 협정 다 끝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된 거고 더군다나 유승민 후보나 그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되물어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한테.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10억 달러를 계속 요구하면 그럼 문재인 후보나 이제 심상정 후보는 어차피 사드 배치 철수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그러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럼 이거 다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 빼라고 할 거냐 그 부분을 물어봤으면 굉장히 심도 있고 대선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10억 달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우리가 줄 필요 없이 이미 협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토론이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실은 상대방 후보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아니라 사드 문제를 갖고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거예요. 자, 그거를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요. 오바마가 얘기했으면 분명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클린턴이 얘기했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자, 트럼프가 외교 전략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취임하자마자 대만에 그런 독립파 그런 총통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원차이나 전략 깨고 마치 대만 편을 드는 것처럼 해갖고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자,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대만이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마치 대만 편만 들 것처럼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자,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장벽이 있어요. 처음 취임할 때 공약이 그거예요. 멕시코 장벽. 멕시코에서 돈 내라. 네. 지금도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어떻게 하죠? 우리 돈 안 내.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멕시코에서는 우리 돈도 없고 안내하고 그 어떤 이 외교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10억 불 얘기했지만 10억 불은 그 포대를 사는 비용이에요. 네. 아까 유승민 후보의 말을 제가 지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 그럼 그거 그 협상하는다면 그거 우리가 사오지 똑같은 돈으로서 사오지 트럼프 얘기처럼 그러니까 렌트가 아니라 자기네 우리 부지만 빌려주고 자기네가 이거 쓰는 것처럼 들어와서 그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비준을 받을 거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질문,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차라리 변호사님 맞는데 트럼프가 워낙 불가측한 인물이므로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단계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무조건 협상이 잘못됐다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아니요,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후보들의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다 느꼈고, 진영별로 자기 주장만 했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상권 분립에서 이 정도 국가 부담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럼 의회 승인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설명을 못 했을 뿐이지,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돈을 지불 못 하겠다고 우리 의회가 거부를 해버리면 우리 행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사드가 필요한데 우리 의회는 돈을 못 내겠다 하면은 그럼 그 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매우 전략적인 의미가 그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라크 파병할 때도 이것을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의회가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정부가 파병을 했을 때 정부가 갖는 엄청난 고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꾸로 동맹국인 미국한테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전략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고 재건병을 파병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에 더 유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미국과의 협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준다. 협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힘이 강한 강대국이 협상을 변경을 요구하면 약소국이 그 변경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수많은 예들을 우리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국방부의 말을 지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사드 배치 조만간 결정 없다. 우리는 NCND다 이러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그 말 하자마자 청와대에서는 발표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대선 기간 중에는 아니다. 대선 끝나고 하겠다 했다가 바로 지금 대선 중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바뀌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대선 후보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대선 후보라면 자, 국방부가 지금까지 발표했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후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한미 주둔군 협정에 의해서 이게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부지와 시설 비용만 제공하게 되어 있고 운영 비용은 상대 측 미국이 제공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이거는 양측의 협상 내용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만약에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또 미국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무기, 장비의 이동인데 지역의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미국 의회의 비준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형식이 FNX 방식이 된다거나 또 새로운 형식의 비용이 부담되는 발생하는 부분이 되면 또 그쪽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협상의 전략이다. 그렇죠. 보는 실장님 시각이 많은 말씀처럼 거죠. 협상의 네. 전략이면 당장 나올 이제 가능성이 있는 협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내놔라는 거니. 지금 9,500억 중 약 1조 가까이를 내고 있는데 예. 사드까지 왔으니까 비용이 더 추가됐다. 추가된 것만큼 더 내라. 그게 최소의 요구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또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9,500억을 해서 1조 2천억, 3천억을 요구할 수 있고 1조 5천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쪽의 압력이 강화되고 그것이 우리 40조 정도 되는 국방비에 지금 1% 수준에서 2%, 3%로 늘어난다면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분, 결국은 그 데드라인이 우리 행정부, 우리 국방부의 힘으로 다 협상 가능하냐? 의회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의 여론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전략적 사고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앵커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 부분은 사실은 트럼프가 유승민 후보가 이제 질러놨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확인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전형적으로 보면 일단 뭐 협정 자체가 이제 준수가 되면 그걸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만약 트럼프가 지금 한미 FTA 협상, 뭐 재협상 아니면 폐기하자.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문제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된 의도, 거기에서 한국의 어떤 부담을 굉장히 주고 또 FTA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폐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불리한 조항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재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아니 트럼프가 그냥 전략적으로 써먹는다 이제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본인들의 어떤 기본 원칙을 토론을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저 얘기는 다음 정권에서 그야말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패를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런 문제를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그런 거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그런 모습들이 어느 후보도 못 보여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저런 거니까 그 갑작스럽게 어제 나온 그 보도였잖아요. 트럼프의 저 대통령의 그 발언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그것도 그 뭐 양강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1순위, 2순위인 후보가 내놓는 그 보여주는 그 좀 위기 능력, 관리 능력이 좀 뭐 유권자 입장에서 썩 맞닿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방위비 분담 요구라든가 FTA 재협상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1년 정도 전부터 나왔던 이슈였던 건데 과연 우리 후보들 앞으로 여기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두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뭐 어제가 아니라 4차 토론회 때는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공약에 관해서 계속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을 받으니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게 찾았던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정책본부장도 뭔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호중 본부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구간이라든가 세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득표 활동? 네네. 사실은 뭐 세금을 더 걷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 득표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기자들도 사실 엄청 놀랐거든요. 아, 그렇죠. 정책본부장은 사실은 그 후보와 달라야 되거든요. 후보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큰 그림과 청사진과 그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정말로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됩니다. 예. 뭐 후보가 막 나무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 했을 때는 왜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후보가. 정책본부장이 이 정책에 대한 정말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아니면 설득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대한 세밀한 나무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을 받았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좀 고압적인 어떤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제 정책본부장 딱 만나서 물었을 때 득표 활동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문제가 있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구나 하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대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개혁을 유승민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물었을 때 문재인 후보가 그건 사회적 합의로 하겠다. 라는 표현,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그건 사회적 합의로 하겠다. 이렇게 피해버리면 사회적 합의라는 게 뭐예요? 이해관계가 다른 제 집단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사회적 합의거든요. 네. 어떻게 설득하겠다가 나와야지 그걸 뒤로 미루고 사회적 합의로 하겠다라고 뭉뚱그려버리면
플랜이 없다, 구체적인 어떤 설득 플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이것도 지금 정책본부장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그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팩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국민연금 부분도 그때 사회적 합의로 한다고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던 그거는 맞거든. 그건 팩트 체크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책본부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이렇게 말을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세금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표를 받는데 그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린다. 이거는 뭐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세라든지 감면해 주는 걸 없애서 하겠다는 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효세율 그렇게 말고 명목세율을 과연 올릴 것인가? 이제 올리는데 이미 뭐 발표는 했죠. 올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올린다. 그리고 어느 규모에서 올릴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에 올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지금 그 부담을 더 지워주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빠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뭐 먼저 그거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대안이 너무 미약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어제도 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보고 1년에 70조 이상을 더 정체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우리 경제 규모 면에서는 좀 힘든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20조 정도 내지 30조 그 이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70조 이상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뭔가 하면 오히려 법인세를 더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후보마다 정책의 차이는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근데 이제 정책본부장이나 문재인 후보가 세금 문제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역시 뭔가 하면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선거 얘기는 맞는데 저희가 어제 기자들이 각 당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을 다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발표를 했어요. 제일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써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딱 펼쳐본 거예요. 그 구간이나 구체적인 제시안이 있느냐 했는데 없으니까 질문을 한 건데 뭐 투표할때는 도움이 안 돼서 공개할 수 없다. 표기를 안 했다. 얘기를 하니까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TV 토론 5차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5명의 후보 중 일부 후보는 자기에 대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세세한 건 잘 모를 수 있죠. 아까 우리 이대련 이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는 이제 숲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세세히 모르는 건 뭐 크게 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약을 특히 대선 후보 공약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정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표를 받기 위한 공약인가 이걸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분류하는 방법은 뭐냐 기준이 뭐냐 저는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계속 공약을 해놓으면 그 표필림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 합리적 있을 때 저건 정말로 대통령이 국가 국민을 위한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점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쓴소리 한번 하자고 한다면 그 사실은 득표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렇다. 이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일자리 청취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산을 했겠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나중에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가 반드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두리뭉실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적어도 대선 공약인데.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증세랄지 그런 부분 재정 조달 방안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이게 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뒤로 밀어놓은 거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공개를 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건지 합리적이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검증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좀 명백히 밝혀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어제 토론회에서 뭐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고 토론회 말미에 이제 마무리 연설에서는 후보들이 처한 상황을 약간 이제 좀 스스로 내비치면서 인상 깊은 연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후보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싸움 잘 못합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 명령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바른정당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저 유승민 국민 여러분만 믿고 끝까지 갑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보수 우파 후보답게 이제 이 안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좀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풀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약간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가장 조금 궁지에 몰린 게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인데 어제 이제 의원들이 20명이 입장문까지도 냈고요. 그리고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하면서 홍준표 후보 지지를 하기도 했고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 후보가 저렇게 말을 하지만 바른정당은 계속 더 내용이 격화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끝이 어디냐, 이 정당의 끝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댓글에서도. 자,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왜 정당을 만들었지? 왜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왔지?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 만든 당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명분이 있다면 대선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 대선에 지지율이 어떻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네. 워낙에 또 유승민 후보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다면 자신의 정당의 소속원들, 당원들을 또 품에 안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 그것이 또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러분만 믿는다라는 어떤 절박한 표현은 알겠는데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33명의 의원 중에 20명이 지금 똑같은 어떤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국민들보다 먼저 소속 의원들과 담판을 해야 된다. 정말로 이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런 이 분란을 끝내야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세보다 더 급한 건 의원총회에 당당히 나가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정말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 TV 토론회가 4차 진행이 됐잖아요. 보면은 콘텐츠의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일 좋아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안보, 국방, 경제 쪽에서 막힘이 없고 또 다 이 TV 토론을 그나마 좀 알차게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유승민 후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게 바른정당 후보라는 한계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왠지 대통령감, 그러니까 정치력을 갖춘 큰 통치를 할 만한 그런 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신뢰를 못 주는 부분. 그게 유승민 후보가 가진 제일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배신의 아이콘을 떠나가지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당 안에서 바른정당 안에서 흔들고 있는 그 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당기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말 아는 거는 많고 실력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그 대통령감으로의 그 신뢰를 못 받는 그 한계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벗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을 조금 변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저분들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나올 때는 응대한 품을 뿜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하는 보수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의 목표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상이었고 나와서 현실 속에서 보니까 온실 속에서 나온 화초들인데 밖에 나오니까 바람도 불고 지금 추운 거예요. 늘 큰 정당에서 큰 집에서 따뜻하게 선거운동하고 편하게 하시다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가보자니까 현실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미 잊어버리고 현실에 무릎을 꿇은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원들은 지금 대선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의원들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내 지역구에 어떻게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을 잘 유지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총선으로 갈 것인가. 그 고민이 이미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목표가 괴리되면서 지금 이제 의원들하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네, 안철수 후보의 어떤 하락세가 조금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 후보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급하긴 한 모양입니다. 어제 이제 긴급 김종인 전 대표와는 심야 회동까지 갖고 이제 뭔가 이제 함께 해보자 이런 것을 결의를 하고 어제도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구상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개혁 공동정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 책임 총재를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개헌 후에 임기 단축까지 고려한다. 이런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이게 지금 좀 이제 와서 이제 10일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된 어떤 플랜이라고 보여져요. 읽혀져요. 자, 어디서부터 이게 읽혀지냐면 바로 박지원 대표의 이선 후퇴, 그러니까 백의종군부터 박 전 대표의 백의종군은 물론 박 전 대표로 상황으로 상징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 이후에 총리 내지는 조각권 이 문제와 좀 연계돼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으로 후퇴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 그러니까 조각이라든지 총리의 확장성이 이제부터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여겼거든요. 그것이 바로 김종인 대표에게 조각권을 이제 넘긴 것이고요. 아까 그 합의된 내용 중에 마지막이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어요.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김종인 대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1년 내내 주장했던 거예요. 네. 다음에 후보들 중에 임기 단축할 사람한테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바로 김종인 대표의 어떤 전 대표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모양인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영향력이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제 30일 날 이것과 관련한 이 연설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기자들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조각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걸 보고 좀 다르구나. 이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으로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좀 정리해 드릴 게 어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거는 국회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총리를 하겠다는 언급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표현을 아까 총리에서 좀 수습을 한 게 어찌됐든 정부 안에 대한 구상하는 거를 완전히 김종인 대표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 앞으로 30일 날 쫙 하고 펼쳐놓을 그 내용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네.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가 상당히 급속하게 빠져나갔거든요. 결국 아까 여론조사 본 것처럼 결국 TK 또 보수층의 표가 빠져나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늦은 감에 있지만 일단 김종인 전 대표를 아무튼 영입, 당연히 안 두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김종인 대표가 좀 정치를 아는 사람이고, 김종인 대표를 지지하는 어떠한 그런 유권자는 많지 않지만, 그건 안철수 후보에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약간의 몸집 불리기,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대선이 지금 일주일 좀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서 문재인 후보를 일단은 따라잡는 형세, 그래서 적어도 좀 차이는 좀 나도 양강,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차이를 좀 좁히고 그다음에 홍 후보하고는 차이를 좀 넓히는 그런 형세로 가면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유권자한테 보여줘야만이 결국 떠났던 보수층의 어떤 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극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도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히 얘기한 게 아니고 임기 단축들은 고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헌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본인이 어떠한 모든 권력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파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공동정부에 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연대 자체는 굉장히 단일화 연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또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정부의 형식을 갖추면서 바른정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그걸 또 초월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파격적으로 공동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그러면 사실 유권자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40석의 어떤 미니정당이보다는 정권을 잡고 나면 저런 공동정부로 가면 국가를 잘 이끌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짧은 기간에 안철수 후보가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구원 투수로 손을 잡았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뭐 예전에부터 오랜 인연이 있는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안철수와 김종인의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입니다. 네, 김종인 대표하고 뭐 한때는 멘토와 멘티 사이였다가 지난 대선 때 서로 반대 진영으로서 틀어졌었죠. 그러다가 또 잠시 또 하야하는가 싶다가도 다시 또 창당하고 나오고 또 민주당에서 구원투수로 또 김종인 대표가 들어가면서 또 앙숙이 됐었거든요. 5년 전에 시작됐죠, 악연이. 네. 바로 김종인 대표하고, 그 다음에 윤여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법윤수님, 이 세 사람을 안철수 후보가 찾아가요. 찾아가갖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정치인이 되려면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 정당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다 됐는데, 바로 며칠 후에 바로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가고, 뭐, 후보 단위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 사람, 특히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이제 윤 장관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요. 도대체 사람이 말이죠. 협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혼자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또 뭐 윤여준 장관 또랑 손을 잡을 때도 있고 계속 이합집산을 거듭하죠. 지금 보여주신 거는 작년에 이제 양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로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서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었고 이제는 뭐 윤여준 김종인 대표도 계속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만 남았지 사실은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잡을 수 있는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물밑으로 가능했다.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정치권의 격언이 있어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 돌고 도는 정치권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빠지는 안철수 의원이 택할 수밖에 없는 극약 처방 또는 묘수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약발이 들겠느냐 그리고 진짜 모순이겠느냐 이거는 또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의심이 들면서 이 파괴력이 좀 약할 것이다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왠가 하면은요. 안철수 의원이 전제를 많이 달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의회에서 뭐 모든 그 정당들이 동의해 준다면 책임 총리를 받겠다. 또 뭐 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돼 준다면은 뭐 임기 단축을 고려하는 개헌을 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집권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의 공을 지금 던져 놓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수많은 갈등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주는 화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지금 악연의 아주 뭐 애증의 관계인데 김종인 대표와 근데 지금 또 안철수 후보 지금 대응과 반문을 고리로 해서 일단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급박하게 대선 열흘을 남겨놓고 등 떠밀려서 또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상미 대선 열흘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